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제90회 이론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시험은 합격률이 65.67%가 됐죠. 89회는 2020년도 2월에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죠. 89회는 시험이 없고요. 코로나 시험 취소된 다음에 시험 문제였는데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론 시험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영업 외 비용 합계액은 얼마인가? 복류생비, 판관비. 영업 외 비용 아니고 감가상각비, 판관비. 영업의 비용 아니죠. X.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동그라미. 외환차손, 영업 외 비용, 동그라미. 재고자산 감모손실,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동그라미. 급여, 판관비, X. 따라서 영업 외 비용 합계액은 이자 비용 150만원 더하기 외환차손 100만원 더하기 비정상 감모손실 150만원 150만원 하시면 답은 400만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400만원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박스 안에 보시면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제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죠. 여기는 키워드가 예상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예상하는 거. 예를 들어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6개월치 재무제표 또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6개월치 재무제표는 올해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거죠. 1년간 이익은 반기 이익의 2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예상 또는 예측하는 거니까 뭐다? 예측 가치가 됩니다. 2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3번을 볼까요? 3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이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잉여금은 감소한다. 맞죠? 자본 전입 또는 무상 증자, 차변의 이익 준비금 등 이익잉여금, 자본이 감소하고 이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액면 발행하는 거죠.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해요. 이게 무상 증자.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 등이 감소해요. 맞죠?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 가액이 액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합니다. 3번. 기말 재무 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이 반영된 후의 금액이 아니에요. 전의 금액이죠. 후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은 언제?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당해 사업연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주총은 언제? 주주총회는 그 다음 연도 2022년 2월 말, 3월 초, 2월 말경 이때 하는 거죠. 그러면 기말 재무 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주총 전의 금액이니까 처분 전의 금액이 되어지는 거예요. 4번.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는 순자산, 자본이 불변이죠. 여기 무상 증자 보세요. 이게 무상 증자고 차변의 자본이 감소한 것만큼 그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본은 불변이에요. 순자산, 자기자본 뭐라고요? 다 자본을 일컫는 말이고 자본은 증가가 아니고 불변.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되는 거죠.
주식 배당 볼까요? 주식 배당은 자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변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이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대변의 자본금이 되는 거죠.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없애고 차변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 금액 없애고 주식을 액면 발행하는 게 주식 배당이고, 주식 배당은 차변의 자본이 감소한 만큼 대변의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이 불변이에요. 순자산이 불변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3번 문제가 어려웠죠? 4번 다음 사항 중에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미착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미착 상품,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해야 소유권이 변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도착하지 않은 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선적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구매자인 나의 입장에서 도착하지 않은 건 운송 중에 있는 건 구매자 재고가 되는 거죠. 판매자가 선적했을 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 상품 구매자 입장에서 도착하지 않은 건 구매자 재고가 됩니다. 재고에 포함되는 거고, 위탁 상품 팔아줄 것을 부탁하는 자가 위탁자고 그런 부탁을 받는 자가 수탁자가 됩니다.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았으면 위탁자 재고가 남아있는 거죠. 위탁자 창고에 없지만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건 위탁자 재고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시송품 일단 사용해 보시다니까요 하고 보낸 거예요. 고객이 소비자가 구매의사 표시했으면 판매된 건데 구매의사 표시가 되지 않았으면 판매된 게 아니야. 소비자가 갖고 있는 건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 재고에 포함이 되는 게 맞죠. 시송품 구매의사 표시 없음 소비자에게 있지만 아직 판매가 된 게 아니므로 소유권은 판매자한테 있는 겁니다. 판매자 재고에 포함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따라서 동그라미만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 아니고 5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5만원 답은 15만원. 문제 5번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스 안에 6월 1일 시장성 있는 주 세무의 주식 액면 금액 5,000원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5,2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이죠. 여기는 비용이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 만원 발생했고 8월 1일 주 세무로부터 중간 배당금,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이 주당 300원씩 수취가 되었죠. 영업의 수익이 100주인데 주당 300원 그러면 3만원 수익이 증가했어요. 수익이 발생. 9월 1일 주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하였다. 상부 금액은 얼마죠? 5,200원. 처분 금액은 5,100원.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은 한 주당 100원씩. 그쵸? 따라서 여기 처분 손실 100주 곱하기 100원 하시면 만원만큼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비용이 2만원이고 수익이 3만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익은 만원 증가하죠. 단기순이익 만원 증가한다. 5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6번 다음의 내용을 수정 붕괴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박스 안에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회계 처리하였다.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회계 처리가 오류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확정급여형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대요. 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근데 올바른 거, 바른 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불입했으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퇴직급여가 되는 거죠. 여기가 퇴직급여예요. 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은 틀린 게 없어. 여기는 무시하고. 잘못된 거에서 오류에서 올바른 것으로 고치는 게 이게 오류 수정 분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없애야 돼. 이렇게 없애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금액이 50 그리고 이거 비용이 새롭게 발생되는 거죠.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의 발생 50만 원. 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6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주 서울의 단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 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되었다는 가정하에 단가를 결정하는 게 선입 선출법이 되어지는 거죠. 1월 3일 기초재고가 20개가 있었고 3월 14일 10개 매입했어요. 7월 20일 20개 팔렸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가 된 거니까 20개 팔린 거야 이거. 팔리고 11월 12일자 또 10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기말 현재 남아있는 건 10개 120원짜리에다가 이거에다가 또 10개 140원짜리 이게 남아있는 거지. 남아있는 것만 더하시면 돼요. 여기는 1200원 여기는 1400원 더하면 2600원 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유동부채 계산해 볼게요. 외상매입금 10만원 동그라미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인데 유동성 장기부채만 유동부채예요. 30만원 그러니까 50만원은 비유동부채 30만원만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선수금 유동부채 미지급비용 유동부채 더해볼게요. 10만원 더하기 30만원 더하기 15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7만원 이렇게 하면 얼마다? 이 금액이 8번의 답은 계산기 67만원이 되는 거죠. 재무회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원가회계 문제 풀어볼게요. 회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밑줄 배부 기준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만원 과대 배부.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항상 문제 푸는 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실제 여기가 배부 만원 과대 배부 둘 간의 차이가 만원 과대 배부 미리 배부한 게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만원 크다는 얘기고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만원 여기가 4만원이에요. 4만원 그럼 여기는 얼마야? 5만원 되겠지. 실제 노무시간이 2000시간 이 금액은 실제 배부 기준 2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됩니다. 예정 배부할 때는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예정 배부액이에요. 그러면 2000 곱하기 네모가 5만원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000원 넘어가서 나누기 2000원 하면 되는 거죠. 5만원 나누기 2000원 하면 예정 배부율 25원, 시간당 25원,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종합원가 계산 방법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되는 거고,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핵심 포인트, 핵심 과제는 제조원자비 배부가 되는 거죠. 틀렸어요. 종합원가 계산 방법에 의한 업종은 식품 제조업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개별원가 계산 방법을 택하는 업종은 뭐다? 그렇죠. 건설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틀렸고, 그 밑에 원가 집계, 종합원가는 공정별, 부문별 집계해요. 맞죠? 맞고.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 작업별, 제품별 원가가 집계가 되어집니다. 맞죠? 올바르게 연결된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방법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여기는 뭐 건설 또는 조선업 다리가 크죠. 따라서 복잡하고 정확해.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여기는 식품 제조업, 과자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개당 원가는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여기는 경제성 및 편리, 빠르게 계산하면서 대충 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10번의 답은 3번이에요. 1번과 2번과 4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서로 바뀌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11번 또 매물원가가 나왔네요.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소음서 구입비 5만 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소음서를 5만 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소음서를 4만 원에 새로 구입을 하였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공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죠. 결정하기 전에 공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과 관련되어서 과거 이미 의사결정으로 투입된 원가로서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매물원가는 뭐다? 그렇죠. 과거에 쓴 돈, 이를 매물원가라고 하는 거죠. 썬크 코스트, 매물원가, 묻힌원가.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하죠. 기초원가는 뭐 더하기 뭐다?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죠. 반면에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2번. 매물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의미하죠. 맞고. 3번 고정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죠. 맞죠? 4번 직접원가는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 원가가 모이는 대상, 제품 등 부문 또는 제품, 원가가 모이는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죠. 있는 원가가 직접 원가, 추적 불가능한 원가가 간접 원가가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원가 문제는 9번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과거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관련된 이론 시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는 재화 공급 시기가 출제가 되었고요. 먼저 1번을 보시면 1번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 대금을 회수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게 아니고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재화를 실제로 인도한 날,
상품권 회수하고 재화 실제로 인도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틀렸죠? 1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재화를 인도한 날, 인도하는 때. 2번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기가 공급 시기인데 공급 시기 전에 폐업했어. 그러면 폐업한 날 이게 땡기는 거지.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맞고. 3번 반환 조건부 판매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4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투입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 나오죠. 투입하는 때가 아니고 인취, 꺼내는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어집니다. 13번의 답은 1번 공급 시기, 과세 표준, 면세 품목, 간주 공급 등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 비교하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죠. 2번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해외에 수출한다. 수출을 적용하려면 면세 포기하셔야 돼. 면세 포기.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으면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그때는 수출 제화는 영예세율 또 매입한 거는 다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제 유리한 거죠. 수출할 때에는. 세 번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제도예요. 반면에 면세는 완전이 아니고 불완전, 부분, 부안전 면세 제도가 되는 거죠. 영세율 관련된 거는 수출 제화는 영세율, 부가세 없고 또 매입했을 때 매입세 다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가 되어지는데 면세 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예요. 부가가치세 없지만 매입했을 때 부담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면세는 면세 품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었느냐 되지 않느냐. 완전 면세는 영세율, 불완전 면세는 면세 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정말 강조 많이 했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4번 면세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게 아니죠.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보다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가 됩니다. 역진성 완화가 면세 제도가 되어지고요.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1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 연월일을 5월 말일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가? 세금 계산서 후 발급 특례가 되는 거죠. 달력에 의한 한 달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특정 사업자와 계속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를 인도할 때마다 계속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맞지만 실무상 어렵죠. 그러면 달력에 의한 한 달치를 묶어 이렇게 묶은 다음에 말일자 여기를 작성 연월일 작성 연월일 작성 일자로 해서 언제까지? 그렇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해요. 이게 세금 계산서 후 발급 특례가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6월 10일까지만 발급하면 되는 거죠. 이때 계속 발급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